처용은 귀신인가 외국인인가? 처용가의 역사적 수수께끼. 제일막 황금빛 신라 그 마지막 찬란함. 지금으로부터 약 1150년 전 한반도의 동남쪽 끝자락에 눈부신 왕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라. 삼국을 통일하고 약 200년이 흐른 그 시절 수도 서라벌은 지금의 경주 땅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당시 이 도시의 번영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서라벌에는 집집마다 기와를 얹었고 밥을 지을 때는 나무가 아닌 수치로 불을 지폈으며 밤이면 거리 곳곳에서 노랫소리와 피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요. 기와집이 즐비하고 숯불로 밥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모든 집이 아파트에 인덕션 요리를 하는 수준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이 찬란한 시절을 다스린 임금이 바로 헌강왕입니다. 서기 875년부터 886년까지 재위한 왕으로 그의 치세는 신라 문화의 절정기이자 동시에 서서히 기울어져가는 왕조의 황혼역이기도 했습니다. 헌강왕은 학문과 풍류를 즐기는 임금이었습니다. 무예보다는 시와 음악을, 전쟁보다는 나라 안의 태평을 사랑했지요. 그는 자주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아름다운 산하를 유람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헌강왕의 시대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 하나가 호련히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처용입니다. 처용이라는 이름은 참 묘합니다. 처는 머무르다 있다는 뜻이고 용은 모습,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풀자면 어딘가에 머무르는 모습을 한 자, 혹은 그 존재의 형상쯤 될까요? 이름부터가 어딘지 모호하고 어딘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어느 봄날 아니면 가을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헌강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쪽 바다 쪽으로 행차를 나섰습니다. 나라 안이 평화롭고 백성들이 편안하니 왕도 가끔은 궁궐 담벼락 밖의 바람을 마시고 싶었겠지요. 그 행차길에서 왕과 신하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제이막. 개운포에 짙은 안개, 용왕이 나타나다. 동해 바닷가로 향하는 어가, 즉 임금의 수레가 지금의 경남 울산 부근 개운포라 불리던 포구 근처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온 사방에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자욱한 안개였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맑은 날씨였는데 이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왕이 곁에 있던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안개가 끼었느냐? 그러자 일관,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조짐을 읽어내는 관리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동해 용왕의 조화이옵니다. 마땅히 부근에 절을 세우거나 용왕을 위한 제를 올려야 이 안개가 거칠 것이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안개가 끼었는데 왜 용왕 탓을 하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 전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자연현상은 곧 신령한 존재들의 의지였고 산에는 산신이, 바다에는 용왕이, 바람에는 풍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바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동해 용왕은 막연한 신화 속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태풍이 불어닥칠지, 언제 파도가 높아져 배를 삼킬지 모르는 바다를 매일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왕은 살아 숨쉬는 두렵고도 경배해야 할 실제였습니다. 헌강왕은 일관의 말을 듣고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근처에 절을 짓도록 하라고요. 그 결심이 전해졌는지 신기하게도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개가 물러나자 바다 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도 사이로 묘한 기운이 일더니 마침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동해 용왕이 7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장면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용왕의 아들들 중 한 명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처용입니다. 제3막. 처용의 정체, 첫 번째 수수께끼.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쉽게 믿어지십니까?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은 고려시대의 승려로 신라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에서 알이 떨어져 왕이 되고 거북이가 노래에 답하고 용이 나타나 아들을 보내는 이야기들. 현대의 우리가 보기에는 신화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역사와 신화가 섞인 이야기들이 그냥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학자들이 처용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주장은 이것입니다. 처용은 사실 외국에서 온 상인이 아닐까? 이 주장을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고, 이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근거 하나. 신라는 국제교역국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수도 서라벌에는 아라비아 상인, 페르시아 상인, 심지어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신라의 비단, 금속 공예품, 인삼은 멀리 서역까지 수출되었고 반대로 유리, 향신료, 진귀한 물건들이 수입되었습니다. 경주 괴릉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능을 지키는 무인석 조각이 있는데 이 돌 조각의 얼굴이 영락없이 서역인의 모습입니다. 깊은 눈매, 뚜렷한 콧대, 곱슬머리를 가진 인물이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라왕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의 모습이 중앙아시아나 아랍권 사람을 닮았다는 것은 당시 서라벌에 그런 외모의 외국인이 실제로 살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둘. 처용이라는 이름의 발음이 외국어와 연결된다는 주장. 일부 학자들은 처용이라는 이름이 아랍어 또는 페르시아어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랍어의 수로 혹은 용감한 자를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거 셋. 처용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처용을 형상화한 탈가면과 그림을 보면 처용의 얼굴은 매우 이국적입니다. 붉은 피부, 튀어나온 눈, 입가에 가득한 장난스러운 웃음. 이것이 전통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다릅니다. 서역인, 즉 중앙아시아 혹은 아라비아 사람의 외모에 더 가깝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처용을 무속의 관점에서 봅니다. 처용은 귀신이나 악신을 쫓아내는 샤먼적 존재다. 처용의 이야기 구조, 노래, 춤, 그리고 그 효력이 모두 우리나라 전통 무속의 패턴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병 귀신을 노래로 물리치고 그 형상이 부적처럼 사용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무속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럼 처용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제3화 서라벌에서의 삶, 처용의 결혼. 용왕의 아들이든 이역만리에서 온 외국 상인이든 처용은 어쨌든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들어왔습니다. 헌강왕은 처용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도 뭔가 특별한 기운을 지닌 자라는 것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처용에게 급간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신라의 골품 제도에서 꽤 높은 관직이었지요. 그리고 나라의 정사를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헌강왕은 처용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주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여인을 두고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4글자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요. 처용은 서라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새 살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서라벌의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경주 시내를 걷다 보면 온통 능과 유적지뿐인 고요한 곳처럼 보입니다만 천년 전의 서라벌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서라벌의 인구는 약 17만 8천호, 즉 집이 17만 채 이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5명이 살았다 해도 거의 90만 명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왕궁이 있었고 황룡사의 9층 목탑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분황사, 첨성대, 안압지. 지금 우리가 유적으로 보는 것들이 그때는 모두 살아있는 현재였습니다. 거리에는 당나라에서 온 사신들, 일본에서 온 승려들, 서역에서 온 상인들이 섞여 다녔습니다.
이런 번화한 도시에서 처용은 관리 생활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용은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처용은 매일 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늦게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타고난 성품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식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처용에게 그 노래와 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으로서 바다 건너 낯선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외로움을, 아내의 아름다움도 친구들의 환대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깊은 외로움을 노래로 풀어냈을지도요. 그렇게 처용의 서라벌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왕의 신하로, 밤에는 거리를 노래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늦게 돌아오면서도 뭔가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오마. 운명의 밤,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탐하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라벌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는지, 별이 총총한 밤이었는지, 아니면 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밤이었는지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날 밤 처용의 아내 곁에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역신. 역병의 신, 전염병을 가져오는 귀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하는 이름으로 병을 설명하지만 천년 전 사람들에게 역병은 악신이 들어와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마을 사람들이 열병에 쓰러지고 아무 이유 없이 젊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귀신의 짓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신은 처용의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빌려 몰래 처용의 집에 들어와 아내 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대의 독자, 특히 여성 독자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역신이 침범했다는 것이니까요. 천년 전의 이야기이고 그 서술 방식이 오늘날과는 다르지만 이 장면의 핵심은 침범과 부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신성한 공간인 가정이 부정한 존재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이지요. 한편 처용은 그날도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처용의 눈에 믿기 힘든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겠습니까? 화를 내셨을까요?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그 낯선 자를 끌어내 두들겨 패셨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용은 달랐습니다. 처용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육맛. 처용가, 노래로 세상을 바꾸다. 처용이 부른 노래가 바로 처용가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고대시가 향가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원문은 신라 때의 표기법인 향찰로 적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만 학자들이 해독한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서울 밝은 달 아래 밤새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내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이오니와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 짧은 노래 속에 처용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리가 넷이구나. 처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곁에 다른 이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기 아내라는 것도. 하지만 처용은 어찌하리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체념,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찌하려는 체념, 그도 아니면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요? 삼국유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용이 노래를 부르며 물러서자 이불 속에 있던 역신이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벗어던지고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공의 아내를 탐하여 지금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공께서 노여움을 드러내지 않으시니 감복하여 마지 않습니다. 맹세하건대 앞으로 공의 모습을 그린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극적입니다. 역신, 즉 역병의 귀신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력이나 위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용의 노여움 없음에 감복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와 복수심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다면 역시는 더 강하게 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용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초연함, 그 너그러움, 그 물같은 마음이 오히려 귀신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처용가의 기적입니다. 이 이후로 신라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신이 처용의 얼굴을 보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처용의 그림은 일종의 부적이 된 것입니다. 제7막 학자들의 뜨거운 논쟁, 처용은 누구인가? 처용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수백 년간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이야기로군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러 학자들이 처용 이야기를 들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학설, 처용은 아랍 상인이다. 이 학설의 핵심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경주 괴릉의 서역인 석상입니다. 신라 왕릉에 서역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당시 신라의 서역인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고대 아랍의 여행기에 신라가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9세기경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드 베이번 KHURD, DHBIH의 저서에는 신라 SILLA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황금이 넘치고 공기가 맑은 아름다운 나라로 묘사된 신라에 실제로 아랍 상인들이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처용탈의 생김새입니다. 처용탈의 얼굴은 붉고 눈이 크며 코가 높습니다. 전형적인 서역인의 외모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귀신 얼굴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본 외국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처용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라에 온 외국 상인이 왕의 신뢰를 얻어 벼슬을 받았고 신라 여인과 결혼했다. 어느 날 다른 신라 남자가 그의 아내를 탐했고 처용은 문화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 이국적이고 초연한 반응이 신라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비춰졌고 이것이 구전되면서 용왕의 아들 이야기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설, 처용은 무속신앙의 신령이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처용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패턴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봅니다. 역병을 쫓는 의식, 신령의 노래, 그 형상을 그려 문에 붙이는 것. 이것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역귀쫓기 의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처용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바다의 신령, 즉 해신과 연결된 신격이라는 것입니다.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묘사 자체가 처용의 신적 기원을 보여주며 바다에서 왔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왔다는 것, 즉 초월적 존재임을 암시한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학설, 처용은 지방 세력의 대표다. 다소 현실적인 이 주장은 처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헌강왕 시절은 신라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지방 호족들이 힘을 키워가던 시기였습니다. 처용은 동해 연안, 즉 울산 지방의 강력한 호족을 용왕의 아들로 신화화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왕이 그에게 벼슬을 주고 결혼을 도운 것은 일종의 정치적 포용이었다는 것이지요. 세 학설 모두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용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처용 이야기를 1000년이 넘도록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제8막 고려로 이어진 처용, 처용무의 탄생.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원 후 918년부터 1392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역사가 바뀌어도 처용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처용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합니다. 처용가는 노래로만 남지 않고 춤과 의식이 결합된 처용무로 발전한 것입니다. 처용무는 어떤 춤이었을까요? 5명의 무용수가 등장합니다. 각각 흰색, 붉은색,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의 옷을 입고 처용의 탈을 씁니다. 이 5가지 색은 동서남북과 중앙, 즉 우주의 5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방향에서 오는 모든 역신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처용이 큰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장중하게, 점차 빠르게, 소매를 크게 펄럭이며 발을 굴리며 북소리에 맞춰 박자가 빨라지면 5처용이 마치 악을 쓸어내듯 힘차게 움직입니다. 고려 궁중에서 처용무는 매년 섣달금음날 음력 12월 31일 밤에 행해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은 잡귀를 몰아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래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려 궁궐의 넓은 마당, 횃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가운데 탈을 쓴 5 무용수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보는 사람의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동시에 악귀가 달아나는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요? 이 시기에 처용가도 새롭게 작사됩니다. 고려 때의 처용가는 신라 때의 짧은 노래와 달리 훨씬 길고 장대한 형식의 노래가 됩니다. 처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서라벌, 헌강왕의 성덕, 역신을 물리친 사연 등이 담긴 서사시에 가까운 내용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처용의 이미지도 변합니다. 신라 때는 다소 안타까운 피해자 같은 이미지였다면 고려 때는 당당하게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수호신의 이미지로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처용은 한 나라를 넘어 다음 시대로 또 다음 시대로 이어지며 살아남았습니다. 제구막, 조선의 처용, 그리고 오늘의 처용. 조선시대가 열렸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세운 나라.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은 불교와 무속을 억압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처용무 같은 의식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용무는 조선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더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때부터 처용무는 궁중연례, 즉 궁중잔치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처용무의 음악이 더 정비되고 의식의 형식이 더욱 엄격하게 갖추어졌습니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악학괴범이라는 책에는 처용무의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의 색, 탈의 모양, 동작 하나하나, 노래의 가사와 악보까지. 이 책 덕분에 우리는 500년 전의 처용무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처용무는 주로 2가지 상황에서 공연되었습니다. 하나는 왕실의 섣달금음 날의 의식에서였고 또 하나는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큰 잔치에서였습니다. 외국 사신에게 처용무를 보여준다는 것은 조선이 이 춤을 국가를 대표할 만한 수준의 예술이자 의식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조선 500년을 지나면서도 처용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왔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모든 것을 억압하고 바꾸려 했던 그 어두운 시절에 처용무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궁중의식이 폐지되고 전통 예술을 이어가던 예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숨같이 그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용무의 마지막 전수자들은 이 춤을 잊지 않고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는 1971년 처용무를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전통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처용무는 유네스코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신라시대에 태어난 처용의 이야기가 1000년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처용무는 국립국악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되고 있으며 해마다 경주에서 열리는 신라문화제에서도 처용은 어김없이 되살아납니다. 붉은 탈, 화려한 의상, 힘찬 춤사위와 함께 처용은 10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제10막 에필로그, 처용이 우리에게 남긴 것. 자,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습니다. 처용은 귀신인가, 외국인인가, 아니면 신화 속의 신령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소중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라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국제적인 나라였습니다. 서역에서 온 상인들, 아랍의 여행기에 기록된 신라, 경주 무덤 앞에 서 있는 외국인 석상들. 1000년 전 한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저 멀리 아라비아 반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결코 세상 밖과 단절된 채 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처용가는 화의 노래입니다.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기고도 처용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분노 대신 노래를, 복수 대신 체념을. 이것이 나약함일까요? 아니면 더 큰 용기일까요? 분노는 분노를 부릅니다. 화는 화를 키웁니다. 하지만 처용은 노래로 대응했고 그 노래가 오히려 역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용가가 1000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아닐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지혜,
즉 분노 너머의 평화를 노래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살아남습니다.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가 오고 조선이 오고 일제가 오고 현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그 모든 시대를 통과하여 지금 우리 앞에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진짜 이야기는 죽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이방인에게는 그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처용이 외국에서 온 상인이었다면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얼굴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밤마다 거리를 걸으며 노래를 불렀던 처용. 그 노래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방인의 외로움, 그리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우리와 다르고 말이 서툴고 음식이 달라도 그들도 처용처럼 자신만의 사연을 품고 이 땅에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용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신라의 달 밝은 밤, 개운포 바닷가에서 안개 속에 나타났던 처용. 서라벌 거리를 노래하며 걸었던 처용. 배신의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던 처용. 역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처용. 고려의 궁궐에서 춤이 되었던 처용. 조선의 잔치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던 처용.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처용의 불씨. 그리고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된 처용.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처용이 조금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신인지 외국인인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처용이 화 대신 화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천년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처용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